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8살 김태진은 아내 이지은의 손을 꼭 잡고 산부인과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6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난관이 조금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는 태진도 함께 불임 전문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남자로서 그런 검사를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태진 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균보다 좋은 수치라는 말까지 들었죠. 그 후로 지은은 호르몬 주사를 맞고 배란 유도제를 먹고 온갖 검사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고 혈액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는 일이 반복됐어요. 태진도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울먹이는 아내를 보며 함께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시술 때는 착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임신 수치가 전혀 오르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착상됐다가 7주 만에 유산됐습니다. 심장 박동까지 확인했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지은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 시술 후에는 지은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방에서만 지내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병원비만 해도 벌써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태진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치료를 이어갔죠. 매번 병원 갈 때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나가니까 가계부를 보면 한숨만 나왔어요.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태진의 어머니는 양자를 드리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과 지은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은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갔던 친구들이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올 때마다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꾸 비교가 되고 서러움이 밀려왔죠. 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동료들이 육아 얘기를 할 때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태진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6년 동안 매달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둘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자고 약속했어요. 치료를 중단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토하기 시작했어요. 태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다 주었죠. 몇 분 후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줄이 나왔다고요. 태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6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은을 꼭 껴안고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포기했을 때 찾아온 선물 같았죠. 기적 같은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매일 아침 지은의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빠가 된 기분이었죠.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모두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먼저 아이를 낳은 선배들은 육아용품 추천 목록까지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평소 달력에 중요한 일정을 꼼꼼히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불임 치료를 받으면서 배란일을 정확히 맞춰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보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마지막 생리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임신 가능한 시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태진과 지은은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때 태진이 출장을 갔었거든요. 부산으로 사흘 동안 출장을 갔는데 지은의 배란일과 겹쳤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오랫동안 불임 치료를 받다 보니 날짜 계산에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출장 일정은 회사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날짜에 부산에 있었어요. 그럼 언제 관계를 가졌던 걸까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언제쯤 임신이 된 것 같냐고요. 지은은 잠깐 멈칫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병원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태진이 출장 날짜를 언급하자 지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면서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밤 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날짜를 계산해봐도 맞지 않았어요. 혹시 지은이 배란일을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죠. 불임 치료를 받을 때는 정확한 배란일을 알기 위해 초음파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니 지은의 주기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은 다시 지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기억나는 날이 있냐면서 말이죠. 지은은 이번에도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기억이 흐릿하다고 하면서 왜 자꾸 그런 걸 묻냐고 되물었어요. 태진은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다 보니 모든 걸 의심하게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결혼 6년 동안 서로를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지은은 불임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태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은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태진은 계속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은도 입덧이 시작되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냄새에 민감해져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죠. 태진은 지은을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입덧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태진도 서서히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산부인과 진료에서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작고 빠른 그 소리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실감나게 해줬습니다. 태진은 육아 관련 책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 주의사항부터 신생아 돌보는 방법까지 온갖 책을 읽어댔죠. 회사 점심시간에도 육아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아빠들의 후기를 읽곤 했습니다. 특히 아이 이름에 대해 많이 고민했어요. 김씨 성에 어울리는 좋은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태진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생각해뒀다고 하면서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어요. 하늘처럼 넓고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김씨 성과도 잘 어울리고 발음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6년 동안 기다린 아이니까 하늘이 준 선물 같다는 의미도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은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고 말은 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죠. 태진은 혹시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 다른 이름도 생각해 볼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은이 급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하늘이 정말 좋은 이름이라면서 말이죠. 태진은 기뻐서 바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손자 이름을 김하늘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태진의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다면서 벌써부터 돌잔치 준비 얘기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도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웅장하고 좋다고 하셨죠. 지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가 지은 이름이 참 멋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김하늘이라고 부르면서 벌써부터 할머니 노릇을 하고 계셨죠. 두 집안 모두 첫 손자라서 기대가 컸습니다. 회사에서도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화제가 됐어요. 동료들이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부러워했죠. 특히 먼저 아이를 낳은 선배는 자기도 그런 멋진 이름을 생각해 볼 걸 그랬다면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태진은 뿌듯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해서 지은 이름을 모두가 좋아해 주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계속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김하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태진이 김하늘이 태어나면 뭘 해주고 싶다고 말할 때도 대답이 성의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태진이 아기용품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김하늘이 쓸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보자고 했죠. 지은은 아직 이르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태진도 지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서운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첫 번째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진은 모니터 속 작은 형체를 보면서 정말 김하늘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지은은 초음파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진이 물어봤어요. 왜 초음파를 안 봤냐고 말이죠. 지은은 무서워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보면 더 실감이 나서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태진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아이를 원했던 지은이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태진은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종이에 써보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김씨 성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이상한 반응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아이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어색해하는 걸까요? 왜 김하늘이라고 부르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임신 넉 달째에 접어들면서 지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잠 깰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곤 했죠. 태진이 옆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려고 하면 재빨리 뒤집어 놓거나 다른 앱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책에서 읽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혼자 웃으면서 문자를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태진이 누구랑 문자하냐고 물으면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죠.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태진이 함께 가려고 하면 회사 일이 바쁘니까 혼자 갈 수 있다면서 말렸어요. 예전에는 태진이 꼭 함께 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혼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검진 결과도 간단하게만 알려줬어요.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만 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죠.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가져가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거실 소파에 놓고 갔어요. 태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휴대폰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잠금 화면이 걸려 있어서 볼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잠금 설정을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태진은 우연히 지은의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서재에 있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은이 잠든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켜봤죠. 다행히 태블릿에는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태블릿에 메신저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한 개의 대화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의 대화였어요.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과 어떤 남자가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린 대화도 있었고 아이가 누구를 닮을지에 대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은을 자기야라고 불렀고 지은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대화였습니다. 혹시 너랑 한 그날 우리 애인 걸까? 라는 남자의 메시지에 지은이 그럴 것 같은데 남편은 모르고 있어 라고 답한 거였어요. 그리고 오빠 닮았으면 좋겠다는 지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태진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죠. 더 위로 올라가서 대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태진이 출장을 갔던 바로 그 시기부터 시작됐어요. 태진이 부산에 출장 간 사이에 지은이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호텔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었죠. 태진은 태블릿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면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지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요. 태진은 서둘러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지은을 보니 더욱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태진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배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출산 전에는 양수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건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연기였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이해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블릿에서 본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든 지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왔습니다. 태진은 매일 아침 지은의 배에 손을 올리고 김하늘아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신기해하면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어색한 표를 지었습니다. 태진이 김하늘이라고 부를 때마다 미묘하게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꿨어요. 태진은 그동안 태블릿에서 본 대화 내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추궁할 용기는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임신 중인 지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기 물건도 미리 준비하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봤죠. 그런데 지은이 먼저 산후조리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 있다면서 거기로 예약하겠다고 했어요. 태진은 어디냐고 물어봤지만 지은은 자세한 위치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고만 했죠. 태진이 함께 가서 둘러보자고 제안했지만 지은은 이미 다 알아봤다면서 거절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산후조리원에 미리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출산 전에 몸을 추스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진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임신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산후조리원 위치와 연락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지은은 나중에 알려주겠다면서 밀었죠. 어느 날 아침 태진이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지은이 큰 가방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벌써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 오늘부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태진은 당황했어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은을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지은은 택시를 타고 가겠다면서 거절했습니다. 태진이 회사에 도착해서 지은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것 같았어요. 태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산후조리원 위치를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지은이 어떤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태진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출산 예정일이 되자 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다니던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입원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진이 남편이라고 해도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태진은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아내가 입원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역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태진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정말 남편이라고 간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 방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과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태진은 매일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지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죠.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수척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태진은 어디 갔었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지은은 조용히 산후조리를 받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아직 조리원에 있다고 했어요. 태진은 화가 났지만 우선 지은의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출산은 잘 됐는지, 아이는 건강한지 물어봤어요. 지은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면서 내일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따지자 지은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서 변명했어요. 다음 날 지은이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신생아를 보는 순간 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6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드디어 집에 왔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이는 정말 작고 예뻤습니다.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면서 태진은 감동했어요.
지은이 김하늘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빠한테 인사하라고 했죠. 태진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봤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신생아는 생각보다 더 가볍고 연약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태진은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자세히 보니 자신과 닮은 구석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신생아는 아직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누구를 닮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지만 태진 눈에는 영락없이 다른 사람 아이 같았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자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진은 지은에게 출생신고는 언제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은은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태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은 부모가 함께 서명해야 하는데 지은 혼자 신고를 한 거였죠. 태진의 동의나 서명 없이 말이에요. 태진은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 서류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지은이 혼자 신고를 했고 아이는 김씨 성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태진이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태진은 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대리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태진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도 혼자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3주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미 모든 걸 처리해놨다고 하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냐고 말이죠. 지은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태진이 태블릿에서 본 대화를 언급하자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건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더 이상 지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농담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시기도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태진은 유전자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해결될 거라고 했죠. 지은은 그럴 필요 없다면서 극구 반대했어요. 하지만 태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태진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의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부부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태진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태진의 구강세포와 아이의 구강세포를 채취해서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태진은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했어요. 지은도 태진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도 태진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태진이 아이를 안으려고 하면 얼른 다른 핑계를 대면서 막으려고 했죠. 마치 태진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결과를 설명해 줬습니다. 친생 부인이라는 결과였어요. 즉, 태진과 아이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죠. 태진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는 혹시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재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진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거였죠. 김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성을 달고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진은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지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씨 성을 달고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태진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은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검사 결과가 틀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 실수했을 거라면서 재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죠. 태진은 이미 재검사까지 받았다고 말했어요. 2번 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그제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진은 더 이상 지은을 동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6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면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는데 결국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출생신고까지 해버린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태진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사안이 복잡하다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태진은 그동안 태블릿에서 본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서 보관해뒀습니다. 지은과 불륜. 상대 남성이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대화부터 아이가 누구를 닮을지에 대한 대화까지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 추가로 더 찾아보라고 했어요. 특히 지은이 출산한 병원의 기록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기록 등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태진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지은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 출산한 병원을 찾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지은이 입원할 때 보호자란에 다른 남자의 이름을 적었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지은의 출산 과정을 지켜봤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진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사설 탐정이 조사한 결과 지은과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근에 이혼한 상태였고 지은과 연락을 다시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다고 했어요. 정확히 태진이 부산 출장을 갔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은과 그 남자가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꾸준히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설 탐정이 확보한 통화 기록을 보니 거의 매일 통화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 사진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은 3주 동안 연락도 없이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지은은 그 남자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진에게 김하늘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친생 부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불륜 상대 남성에게 상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태진은 바로 2가지 소송을 모두 제기했어요. 우선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아이와의 법적 부자 관계를 끊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민사법원에는 불륜 상대 남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지은은 더욱 절망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하려고 했지만 태진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병원 기록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지은의 변호사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불륜 상대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도 지은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대화 내용에는 남편 얘기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태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진술했어요. 6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면서도 아내를 믿었는데 결국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달고 태어난 아이가 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을 설명했어요. 판사도 태진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친생 부인 소송에서는 태진이 완전히 승소했어요. 아이와의 법적 부자 관계가 단절됐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도 태진과 아이의 관계가 삭제됐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해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태진은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에 한 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매일 집에서 멍하니 지내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6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했던 시간들과 지은을 믿고 의지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의 기쁨과 설렘도 떠올랐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아이의 정보가 삭제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태진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김씨성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거였죠. 태진은 휴대폰을 꺼두고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손자라고 좋아하셨던 분들께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모두들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지만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판결 후에도 태진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태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습니다.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군다나 지은은 아직도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지은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이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도 태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은의 불륜이 명확히 증명됐기 때문이었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태진은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어요. 아이 방으로 꾸며놨던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김하늘을 위해 준비했던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태진은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어요. 지은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결혼 사진이나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도 모두 폐기했어요. 김하늘을 위해 준비했던 물건들은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회사로 복귀한 후 동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태진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동료들은 태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거든요. 이혼 판결이 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태진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행적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어느 날 태진은 호적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김하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삭제된 깨끗한 상태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태진은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태진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자신의 성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씨라는 성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성씨를 함부로 남에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태진은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 누군가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김태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